Welcome to the Startup Grind. 아까 앞에 준이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태경 대표님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공동 창립자세요. 1995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창립하셨고 2008년까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빅베이슨 캐피탈에서 벤처 파트너로 활동하시고 또 악셀러레이터 리더스 포럼, 줄여서 ALF라고 하는데 거기서 의장으로 계십니다. 2010년에는 프라이머를 설립하시면서 엑셀러레이터로서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경륜이 있고 또 경험도 다양하고 그런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은 그거예요. 사실 스스로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이렇게 다양한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 정의를 대표님으로부터 한번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음을 이제 창업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앙트로프러너였던 거죠. 앙트로프러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이제 인베스터로서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약간 좀 그 중간 단계인 약간 하이브리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보통 투자자하고 달리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앙트로프러너들과 같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면 같이 기업을 셋업하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판단하기엔 제가 좀 그 중간 단계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앙트로프러너랑 그리고 인베스터 중간쯤에서 제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이내믹하고 이렇게 익사이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를 하이브리드라고 정의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로서의 삶은 사실 복잡하고 다양하고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거든요. 요즘 이제 또 새해 초반이라서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시는 일도 있고 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세요 요즘은? 올 초에는 일단 제가 좀 새로 시작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래는 이제 그쪽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아마 1, 2월은 이제 그쪽 일들로 많이 바쁠 것 같고 이제 3월부터 봄 쪽부터는 좀 더 이제 본궤도 올라가면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일들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일을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일은 이제 매시업 엔젤스라고요. 저희가 새로운 엔젤 네트워크 컨셉으로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저희가 투자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돕는 일을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그 설명에 매시업 엔젤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프로필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최소한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가지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하시는 일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다음에 공동 설립자로서 하셨던 경험도 물론 저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프라이머,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프라이머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매시업 엔젤스까지 그 3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다뤄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은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에 공동 설립자는 일종의 파운더, 그렇죠? 이제 안트레프너로서 하신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투자자로서 또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그 투자자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 프라이머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프라이머도 그렇고 매시업 엔젤스도 그렇고 이름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혹시 직접 지으신 건가요, 이름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프라이머는 저희 이제 같이 설립하신 권도균 대표님께서 이제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프라이머가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 생물학적 용어로 유전자를 대량 복제할 때 하나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이제 대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를 설립할 때 이제 만들었던 하나의 철학이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머의 파트너분들은 다 모두가 다 한 번씩 이제 회사를 설립해본 경험이 있는 파운더 출신 분들이 파트너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선배 파트너들이 하나의 선배 창업가로서 또 후배 창업가들한테 이제 도와준다는 것을 하나의 어떤 이제 선배가 후배에게 DNA를 전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새로 시작하는 그 매시업 엔지니어스는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뭐 매시업 하면 이제 아마 많이들 웹 2.0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 이게 음악적 용어로는 어떤 몇 가지 이제 곡들을 믹싱해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그런 의미인데 이제 IT 쪽에서는 이게 컨텐츠라든지 이제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몇 가지를 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컨텐츠나 이제 서비스를 창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시업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매시업 엔젤스는 이제 한 명의 뭐 개개인의 파트너보다는 어떤 파트너들의 어떤 얼라이언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너와 스타트업 그리고 스타트업과 스타트업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매시업 시켜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보자, 잘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매시업 엔젤스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방금 설명해 주신 데서 이제 그러면 약간의 그 프라이머라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프라이머라는 기업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들인지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세요. 혹시 프라이머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많으시군요. 그 프라이머는 이제 저희가 뭐 흔히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국내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Y 컴비네이터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저희가 설립할 때 Y 컴비네이터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하지만 이제 Y 컴비네이터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 건 아니고, 저희 좀 한국형에 맞게 저희가 이제 좀 더 멘토링이나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는 크게 외부에 알려진 게 엔턴십하고 이제 프라이머 클럽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조금 더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해드리자면, 프라이머 클럽은 뭔가 하면은 저희가 실제로 투자를 한 팀입니다. 저희 쉽게 말하면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보다 집중적으로 저희가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문도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후속 투자 유치나 기타 이제 성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팀들을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총 27개 팀이 있습니다. 시즌 1도 합쳐서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의 다른 프로그램에 엔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엔턴십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엔턴십이라고요. 정확하게 뭐 따지자면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저희가 앙트러프러너 플러스 인턴십을 합쳐서 만드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일종의 창업 인턴십 이런 컨셉이 강한데 이쪽은 일종의 교육적인 목적이 강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어떤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몇 달간의 어떤 코스웨어를 통해서 실제 창업에 가깝게 경험을 해보는 전 단계 이제 그런 속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새로 시작하는 이제 시즌 3에서도 아마 두 개 프로그램이 계속 병행되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프라이머에서 투자한 기업들의 수가 27개 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균적인 투자 규모,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저희는 보통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천만 원 이하 보통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고요. 예외적인 경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가 팁스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팁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1억을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5억까지 지원금이 이제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머 팁스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제가 1억을 투자한 건 아니고 1차적으로 5천만 원 투자하고 그리고 2차년도 가서 상황을 보고 이 회사가 괜찮으면 이제 후속 투자를 저희가 추가로 5천만 원 하는 형태로까지 해서 최대 1억까지 저희가 투자를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뭐 평균적인 금액은 이제 5천만 원 이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1억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팁스가 뭔지 모르시는 네, 분들 위해서 좀 네. 설명해 주세요. 팁스는 뭔가 하면요, 굳이 팁스는 번역을 하자면 일종의 글로벌 시장형 창업 R&D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정된 팁스 운영 기관들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지정한. 그러면 그 운영 기관들이 저희가 이제 최대 1억 이상을 투자하면 최대 5억까지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투자하면 100%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한 약 80% 정도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취지 자체는 이걸 사실 이제 많은 그 기술 기업 같은 경우에 초기에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시리즈 A 투자를 받기 전에 좀 그런 초기 개발 자금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보조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그 정부 지원 사업과의 차이는 뭔가 하면 기존의 정부 지원 R&D 사업은 좀 더 기술적인 요소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정을 다 정부가 하죠. 하지만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 민간 운용기관이 1차 선발을 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한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시장성을 상당히 중요해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는 R&D 사업들이 신기술이면 통과가 됐는데 세상에 쓸모가 없는 기술일지라도 여기서는 세상에 쓸모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한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기존의 이제 기술 지원 사업과는 좀 다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까지 그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신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대신 이제 아마 계산해 보시면 이제 발달하신 분은 계산해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27 곱하기 5천 하면 대충 얼마 나오는지. 왜냐하면 5천 중에 원대도 있고 이상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보통 뭐 예상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에 이제 저희가 한 27개 팀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마 많은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태경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태경 대표님 앞에서 PT를 해본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로 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투자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네. 과정이라든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려워하지 말고 네. 최대한 자세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먼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뭐 길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이 부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적으실 거예요. 아마 일단 투자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투자자들 이제 원하시는 투자자를 만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많이 권장하는 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좀 스타트업들이 조금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그냥 메일 하나 딱 보내면 만나주겠지라고 상당히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메일 보낸다고 뭐 저희가 안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확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하시는 거는 성공 확률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셔야 하냐. 저는 좀 그렇다고 해서 막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 또 싫어할 수도 있고요. 저도 가끔 예전에 한 지원분이 메일 보내시더니 2시간마다 계속 메일 보내시더라고요. 답장 안 주시더라고요. 막 겁나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막. 그런 경우 좀 곤란하고요. 근데 뭐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좀 가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뭐 아마 제 이제 뭐 저의 관심 저한테 투자 혹시 받고 싶으신 분들 아마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 SNS 계정들 아실 텐데 사실 거기 보면 보통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외부에 오픈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는 제가 홍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 블라인드도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잠깐 SNS에 올렸듯이 제가 이런 행사에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강의를 하는데 끝나고 예를 들면 애프터타임 한 30분 가시니까 그때 저랑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와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오세요. 안 오시고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드시냐고.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만나십시오. 그게 스토커처럼 뭐 집 앞에서 기다리기가 이러면 곤란하겠지만 이런 공개된 행사에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심사위원이나 강의나 패널 토론하면 참여하십니다. 그러실 때 끝나고라도 명함 하나 전달하시고 한 2, 3분이라도 자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저는 좀 첫 번째 그 선정 과정의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메일이 좀 힘든 이유는 뭔가 하면 콜드 메일로 여러분들 그걸 콜드 메일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알던 지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메일을 보낼 때 보통 콜드 메일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프라임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메일이 뭐 일주일에 뭐 10통씩 뭐 20, 많을 때 20, 30통씩 이렇게 받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보지만 일단 메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얼굴을 맞댈 때 비해는 좀 약해요. 물론 뭐 메일로서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좀 정확한 자신의 어떤 어필할 수 있는 걸 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저도 이제 프라임을 지원한 팀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안 보고 그냥 스킵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쫄지방 창업스쿨 강의에 딱 끝나고 애프터 타임 할 때 두 팀이 왔어요. 근데 그 두 팀이 여러 팀이 왔는데 그 중에 두 팀이 프라임을 지원했던 팀이었고 제가 스킵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2, 3분 사이에 어필을 했어요. 어필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 팀 생각보다 괜찮은데 메일에서 봤을 때 좀 별로였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나중에 내가 한번 꼭 메일 보내서 지금 바쁜데 뭐 한 열흘 뒤나 2주 뒤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받고 한 팀 아직 제가 투자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일입니다. 아직 그 팀 저는 이제 투자 후보로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요. 물론 또 이제 만나봤더니 또 아니더라 그런 책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접점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가지셔라. 스토커가 되면 곤란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오로지 메일만 보내고 아까처럼 2시간마다 왜 답장 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좀 그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른 제 슬라이드에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프라이머에 지원한 팀 중에 저희 이제 프라이머 클럽 팀들 있잖아요. 그 중에 순수하게 메일로만 접촉해서 저희 27개 팀 중에서 메일로만 접촉해서 픽업된 팀이 몇 팀일 것 같으세요? 한번 아무나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 팀이요.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두 팀인가 한 팀인가 그래요. 있긴 있네요.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일은 저희가 뭐 1년에 1000통을 받는데 그 중에 한두 팀 되나요? 0.1%, 2%죠. 하지만 제가 만나는 팀은 1년에 몇백 개 팀인데 그 중에서 1년에 10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받고 싶은 투자자가 계시면 어떻게든 어필을 해라. 예를 들면 캡스톤에서 투자받고 싶다. 그러면 쫄트레도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송홍환 대표님 자주 출연하시는데 거기 그런 데는 안 나가면서 송홍환 대표 왜 이렇게 뵙기 힘드냐고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라이머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이제 메일로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매니저가 약간의 수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조금 시즌 3에서는 조금 자동화가 됐는데 시즌 2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구글 문서에다가 그걸 요약 정리가 돼요. 연락처, 팀명, 언제 접수됐고 간단한 설명 쫙 있고 그리고 첨부 자료를 딱 붙습니다. 그러면 저희 파트너분들이 수시로 거기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팀이 있으면 마크업을 합니다. 마크업을 하고 그리고 마크업이 된 팀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보실 수 있는 파트너분들이 한번 이제 필드 면접을 하시는 거죠. 면접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이런 정식 접수가 아니라 추천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소위 부르는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도 따로 이제 저한테 개인 메일로 오거나 하면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단 저희 같은 경우는 3주 동안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셨다. 저희 7분의 파트너 중에서 시즌2 7분의 파트너 중에서 한 분도 관심을 안 보이셨다. 그럼 자동으로 탈락 메일이 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만나서 정말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두 번째 미팅까지 연결되기 힘들 수가 있고요. 굳이 비율은 남녀간의 소개팅이 비율을 하지만 애프터 신청이 있냐 없냐고 볼 수 있는데 애프터 신청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팅은 보통 하고 저희가 투자 의사결정은 팀마다 다른데 보통 한 2번은 보고요. 많이 볼 경우는 좀 더 오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이 팀은 괜찮고 한데 아직 좀 왠지 좀 이 아이템이 맞을까 안 맞을까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파트너들 간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7분의 파트너가 보통 다 모든 팀을 이제 심사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평균 한 5분 정도가 심사에 참여를 하고 많을 때는 7분이 다 참여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고
6분, 적을 때는 최소 4분 정도가 저희가 심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심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이 다 좋아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만장일치니까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분이 뭔가, 예를 들면 5분을 예로 저희가 이제 그 심사에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에 5분이 참여를 하셨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만약 이 5분 중에 처음에 저희가 만장일치로 했어요. 그래서 5분 중에 한 분이나 반대하면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터프해져서 그 다음에는 한 분이 결사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한 분만 반대하고 4분만 찬성하면 통과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80%가 찬성하면 이제 통과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끝나고 또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오늘도 길거리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결정 과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아까 질문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그 투자 선정 기준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저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그 빼먹었는데 선정 기준인데요. 저희는 뭐 이건 사실 모든 투자자들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팀을 본다. 그리고 이제 시장성을 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는 이제 초기 단계 팀들에게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비유하는 게 그 포카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 포카. 그러니까 포카가 보통 이제 저희가 5카드 이제 포카를 치면 5장을 받고 이제 중간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이 이제 완전 저희는 이제 극초기 기업인데 이런 극초기 기업의 투자자들은 비유를 하자면 포카 게임에서 카드 한 장, 패 한 장 딱 들고 내가 여기서 죽을까 말까 레이즈를 할까 죽는다는 건 투자 안 하는 거고요. 레이즈하는 건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팀도 봐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 시장 환경, 시장 크기 다 보지만 아무래도 팀에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극초기 기업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 팀한테는 아직 프로토타입조차 개발 안 된 그냥 아이디어만 진짜 앞다는 아이디어만 갖고 오는 팀도 있고 팀만 구성돼서 아이디어 갖고 오는 팀도 있고 좀 더 발달되면 프로토타입을 가져오는데 사실 의미 있는 수치를 가져오기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우리가 앱 서비스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스타일쉐어를 비를 들자면 스타일쉐어 이제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저희가 앱이 이제 한 500명 다운됐어요. 사실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수치를 들고 오기 힘들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몇만, 경우에 따라서 10만 이상이 돼야지 좀 더 의미가 있고 보통 이제 VC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단계가 한 1, 20만 다운도 되고 의미 있는 수치가 좀 나오면 이제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초기 단계 투자하는 VC는 이제 극초기가 아니고 초기 단계 투자하는 VC들은 제가 볼 땐 카드패를 2장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리즈 B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스타일셔가 50만, 100만 갔는데 이제 수익 모델도 좀 잡혔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패가 이제 한 장 더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장 직전에 상장 전 단계 pre-IPO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패를 4장 갖고 보시는 분이고 상장사 이제 주식 거래 이렇게 개인들 가게다가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5장 패 다 보시고 이제 하시는 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포카 게임 많이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는 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팀을 어떻게 보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파트너들한테 약간씩 또 철학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왜 창업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왜 이글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서 이 창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게 유망하고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당위성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친구가 얼마만큼 비즈니스 감각이 있고 창업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걸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회사에 취업 인터뷰를 보는 거랑 좀 비슷한데 차이는 있습니다. 뭐가 첫 번째는
훨씬 더 저희가 좀 많은 시간을 갖고 보통 저희는 이제 한번 미팅하면 첫 번째 좀 문제가 많으면 빨리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뭐 오히려 질문이 문제가 별로 너무 훌륭한 팀이거나 아니면 더 물어보고 뭐 너무 문제가 많으면 좀 빨리 끝나고요. 중간쯤 되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첫 번째 미팅을 가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분들과 같이 이제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고 이 팀이 얼마만큼 이 창업에 이제 잘할 수 있는 팀이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먹힐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템이 좋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좋은데 팀이 영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드랍합니다. 왜냐? 비즈니스 모델 운 좋게 잘 잡았지만 결국은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건 실행력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 한 200년 전 타임머신 타고 가셔야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는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하는 게 불가능하고 실행력이 좋으셔야 돼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성공한 이런 기사 나오죠? 다 뻥입니다. 뻥. 드라마고 소설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갑자기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갖게 되고요. 실행력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라리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아닌데 얘가 틀렸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은 틀렸지만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 비록 틀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당한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해본 팀이야.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 이러면은 당장은 투자 안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면서 새로운 아이템과 피보팅을 하거나 좋은 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때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면 팀을 많이 본다요. 그리고 그 팀의 능력을 볼 때는 어떤 비즈니스 능력을 보는데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정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 학벌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관심 가지신 분도 많은데 사실 저는 제가 투자한 팀 중에 아직도 어느 학교 출신 대표가 어느 학교 무슨 전공했는지 잘 모르는 팀이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학벌 전혀 안 본다면 거짓말이고요. 학벌이 다는 아니고 다른 게 똑똑한 게 보이면은 투자를 하고요. 심지어 스카이 출신이라도 그런 경우가 느껴요. 정말 똑똑한데 제가 딱 말해요. 좀 약간 주입식 교육으로 똑똑한 친구를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스카이 출신들 중에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취업하시라고 똑똑한데 창업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그냥 똑똑한 것과 창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력도 마찬가지고요. 스카이 출신이 창업한다고 성공했으면 다 개나 소나 다 창업했죠. 스카이 출신 성공이 설사 창업해도 성공 확률 아마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팀의 능력을 최고로 많이 본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PC로 가면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많아요. 그 지표가 모든 걸 말해줘요. 이렇게 끌고 예를 들면 지금 사용자가 얼마고 수익률 얼마고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카드 5장 들고 있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주식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때 대표 만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재무 분석하고 나름대로 보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많은 반면에 정량적인 수치가 많죠. 하지만 앞단으로 갈수록 정성적인 걸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과 인간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동기부여로 창업을 하는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질문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와서 굉장히 강연 같은 답안을 주셨어요. 아까 너무 이제 많은 이렇게 포커스를 요청하신 것 같아서 길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여쭤보고요. 그리고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제 넌 취업해라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스카이 얘기도 들어주셨고 사실 창업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 대표님이 처음에 공동 설립자로서의 맨 초기의 창업과 관련된 경험을 생각해보면 창업가의 자질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과연 처음에 예측하셨던 그런 자질들이 맞는 걸로 나타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가끔 많은 분들이 저렇게 여쭤보시거든요. 창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사실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창업하는 게 이게 약간 좀 다재다능이 좀 필요합니다. 다재다능이 좀 다양한 분야의 좀 것들이 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운까지도 필요합니다. 운도 필요한데 뭐 사람이 운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저희는 어쨌든 최선을 인간으로서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몇 가지 좀 공통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데 아까 이제 여쭤보신 게 이제 저기 창업 이제 하지 마라. 사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저 친구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좀 창업을 말리고 싶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창업 열풍이 좀 불면서 좀 일본에 약간 과열되다 보니까 좀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왠지 나는 창업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동기나 어떤 능력에 대한 본인의 사실 이게 능력이라기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랄까요 본인의 이제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잘할 수 있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른데 사실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더 적합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좀 그런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든데 저는 창업하신 분들의 어떤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 하면 솔직히 일반화시키기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뭐가 있냐면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패하는 거는 정형적인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 보면 맨날 이게 반복되는 뭔가 공통 팩트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2010년대 트위터에 이제 스타트업의 실수 30가지를 못하면 연재했었는데 딱 보면 맨날 스타트업을 보면 뭔가 잘못하는 게 공통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재했는데 반면에 창업하는데 공통되는 10가지 이런 거는 참 뽑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워낙 천차만별로 다양한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창업하는데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가 정말 필수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딱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이게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잘 받은 스마트한 학생이 못 푸는 이유가 본인이 안 풀어본 문제가 나면 못 풀거든요. 근데 창업은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의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잘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각종 창의력 아무도 가르쳐주지 답이 없는 왜냐하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좀 그런 약간 여러 가지 다양한 팩트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신다. 그러면은 뭐 좀 힘드실 거예요 창업이. 어느 정도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2번째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끈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끈기가 참 쉽게 보이지만 힘듭니다. 창업이 워낙 힘든 과정이라서. 저도 옛날에 한번 요즘은 좀 다른데 이제 옛날에 한때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뭐 다음이 이제 좀 잘 되고 이제 코스에 성장하고 있을 때 누가 그 술자리에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다시 창업하면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좀 이제 내공도 쌓이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좀 힘든 과정을 가려면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 스타트업들이 중간에 좀 스마트한 팀이고 잘하는데 6개월 하다가 포기하고 경진대회 떨어졌다고 포기하고 진짜 있어요. 경진대회 몇 번 떨어지면 좀 좌절하는데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제발 경진대회 좀 너무 믿지 마라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2가지 정도가 저는 굳이 뽑으라면 약간 공통 요소고 나머지 부분은 성실성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죠? 물론 저도 성실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성실하지 않지만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뭔가 꾸준히 하긴 하는데 꾸준히 끈기를 갖고 하는데 성실하지는 않지만 한 번에 몰아서 또 죽으라고 또 해서 또 성공시키는 케이스도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 몰아서 하는 게 한 방은 아니고 주기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한 2가지 정도가 좀 성공하는 필수 요소는 아닐까. 나머지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네. 길어졌네요.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라는 네. 2가지의 공통적인 요소를 지적을 해주셨고 아마 지금부터는 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만큼 네. 저희가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직접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을 들어주신 분께 기회를 드리죠. And just one question, no more than one. 네. 지금 창업을 좀 관심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에 대한 세상을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직접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그 분야가 뭐 개개인마다 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돈을 버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세계 정복의 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뭐 내가 키운 사람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게 만족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은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좀 찾아갈 수 있는 다른 그 투자자들 좀 풀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뭐 어떤 분야들을 주로 더 좋아하시나 어떤 성향을 있으신가 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이제 좀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내 VC들은 정말 많고요. 그 VC들이 아마 200분, 정확한 숫자는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200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 VC 외 엔젤 투자자 엑스레이트까지 포함하면 뭐 훨씬 더 많고요. 이 VC들은 다 각자의 철학이 있어요. 철학이 있고 또 운용하는 펀드에 따라서 그 펀드에 또 그 용도가 있습니다. 그 규약이 있어요. 그게 맞춰서 운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같은 VC라도 같은 펀드라도 또 이제 개별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따라서 또 이제 또 달라져요. 호불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 개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제 뭐 저희 이제 매시업 엔젤스나 뭐 프라임이나 다 기본적으로 ICT 분야에 국한했으면 저희가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ICT가 오토까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기존으로 따지면 저희가 온라인이 아닌 기존의 오프라인 그 서비스라고 했던 영역도 이제는 좀 더 온라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영역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뭐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뭐 몇 개 최근에는 뭐 오토나 뭐 테크, IoT, 뭐 그다음에 빅데이터, B2B, 뭐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와 이게 진짜 시장이 정말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잘 되면 난이도는 있긴 하지만 글로벌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제가 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차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투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 기존 자산을 잘 재테크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들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제 뭐 돈 버는 재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이제 좀 뭔가 좀 큰 일을 크게 한번 키워볼 만한 팀이 있다. 그런 가치가 뭐 이러면 상당히 눈에 확 좀 띄어요. 물론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도 아무 건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정말 맨날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문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뭐 문제가 있고 해결 능력이 있고 뭐 시장이 있고 경쟁력 같은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대부분 뭐 문제는 뻔해요. 근데 해결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특히 그 해결 방법의 차이점이 거의 비슷하면 좀 질려요. 뭐 어떤 분야는 본인은 이게 막 차별점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요. 당신이 제가 뭐 60번째 팀이네요. 근데 기존 59개 팀과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자체가 기존에 아무도 생각 못했던 문제.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고객이 기존에 느꼈던 문제인데 아무도 아직 건드리지 못한 문제. 물론 이제 뭐 그 중에 일부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 불가능하기 때문에 풀기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솔루션에 좀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 되게 호기심을 자극해요. 아마 뭐 일반 VC하고는 좀 이런 데 좀 관심이 없을지 모르고 앞쪽에 이런 시장이 큰 쪽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아마 좀 이런 엑셀러레이트나 이런 약간 초기에 투자하는 좀 어그레시브한 엔젤 투자자들은 아마 이런 좀 후자 쪽에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예 정리 된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마지막 질문으로서 적합한 질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걸 통해서 이택경 대표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파악된 거는 사실 기사로만 뵀을 땐 잘 몰랐는데 직접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훨씬 생각한 것보다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이분을 뵐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일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선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션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 또는 영어로 이태경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의 파이어사이드 챗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지훈에게 무대를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